그날 새벽 2시였습니다. 고시원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잔인하게 추운 바람이 스며들던 시간, 축축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장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누군가가 두 팔을 감싸쥔 채 작은 짐덩이처럼 웅크려 있었죠. 얼굴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손등은 다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 통장엔 지금 45만 원, 월세도 못 낼 돈. 그래도 이대로 두면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 전부를 눈앞에 그분 손에 그대로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5일 뒤 허름한 고시원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 문이 칙 열리더니 양복을 곧게 세운 신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긴장하게 만드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쓱 훑어보더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혹시 김준호 씨 맞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톱니바퀴가 덜컥 돌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신림동 오래된 고시원의 3층. 철제 난간은 이미 여러 번 칠이 벗겨졌고 복도에는 늘 새벽 냄새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곳은 마치 젊은 청춘들의 잠시 머물러가는 정거장 같았죠. 28살 김준호. 새벽 6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고요한 방. 찬 공기가 코끝을 찌르고 다리가 닿는 바닥은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가루 봉지 하나, 찰흙처럼 다 꺾여진 형광펜, 덮어두기만 했던 행정법 책 한 권. 준호는 그 앞에 앉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보자. 편의점 밤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눈꺼풀이 무거워 책이 3번은 떨어지지만 준호는 늘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좁은 방, 바람이 새는 창문 틈을 테이프로 막아도 겨울이면 어김없이 바람이 들어왔고 컵라면 2개로 하루 식비를 끝내던 시절이었지만 그 속엔 어딘가 이상한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고시원 사람들의 기침, 전화 말투에 묻어나던 피곤함, 얇은 벽 너머에서 들리던 라면 끓는 소리. 누군가는 이 상황이 뭐가 좋냐고 하지만 오히려 준호에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주는 작은 위로였죠. 가끔은 복도 끝 공동화장실에서 같은 청년과 마주쳐 잠깐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지금은 잠깐 멈춘 것뿐이야. 이 작은 희망 하나가 준호를 붙잡고 있던 것인지 준호가 희망을 붙잡고 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평범하고도 가난한 하루들은 그의 인생을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신림동의 골목은 비가 내리기보다 떨어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 굵은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친 준호는 축축한 옷깃을 움켜쥐며 골목길을 재빨리 걸어왔습니다. 고시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자신의 발걸음보다 더 느리고 무거운 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철퍼덕 철퍼덕. 빗물이 고인 바닥을 누군가 천천히 딛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가로등 아래에 있는 낡은 계단 한쪽에 사람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박스나 담요인 줄 알았습니다. 이 골목엔 그런 게 자주 굴러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누군가의 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자세로 비를 그대로 맞으며 웅크려 있는 노인 남성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눅눅해진 점퍼는 겉감이 거의 벗겨지고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신발 뒤축은 찢어져 발꿈치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 발은 마치 얼음물에 오래 담가놓은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인의 손등, 그 살결엔 깊은 금이 여러 겹 새겨져 있었고 갈라진 틈 사이로 피와 빗물이 뒤섞여 붉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자신 몸을 감싸듯 떨리고 있었지만 춥다거나 괴롭다거나 하는 불평의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날씨에 여기에 노인은 비에 젖은 머리를 살짝 들더니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따뜻한 물 한 잔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지만 준호 귀에는 유난히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노인의 입가에서는 하얀 김이 조금씩 새어나왔는데 그마저도 금방 비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준호가 말을 잇기도 전에 고시원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사장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또 오셨네? 여기서 이러지 말라니까요. 젊은 아가씨들 겁먹어요. 어서 가요, 얼른. 사장은 마치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내쫓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반사적으로 몸을 더욱 웅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사장에게 시선을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장대비가 계속 땅을 때리고 노인의 어깨는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구라도 저 사람 지금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다 라고 느낄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사장은 다시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자꾸 여기 와서 에휴 귀찮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고시원 복도 불빛은 안쪽에서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노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 노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노숙자라고 다 같은 노숙자인가? 근데 왜 이렇게 외롭게 보이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그 작은 의문과 노인을 향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준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대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비가 그친 뒤의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고 밤새 내린 빗물은 바닥에 고여 희미한 가로등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늘 하던 대로 편의점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끝에서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젖은 담요 하나를 어딘가에서 구해 허리에 둘러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인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눈 아래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고 손바닥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상처 자국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호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릿했고 입술은 말라 갈라져 피가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어제 그 청년이구먼. 노인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겨우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 사람 어젯밤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잔 거야? 몸 상태가 너무 나쁜데. 그때 고시원 복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장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저씨, 또 여기요? 여기 있지 말라니까. 경찰 부를 거예요. 사장의 고함은 아침 공기를 칼처럼 갈랐고 골목의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노인은 사장의 말에 몸을 움찔하며 움츠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혼나고 쫓겨나는데 익숙해진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본 준호는 도저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묘하게 쿡 찔리는 느낌, 마치 자신이 혼나는 듯한 혹은 자신이 노인을 버리는 것 같은 이상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밤새 여기 계신 거예요? 몸은 괜찮으세요? 노인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오랜만에 듣는구먼. 그 한마디는 비가 멈춘 새벽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외롭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분 위험하다. 그 순간 노인의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민폐만 끼치지 않으면 여기 따뜻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가슴 한쪽이 쥐어짜는 듯 아파졌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서? 비를 맞으며 밤새 떨었던 골목이 이 노인에게는 안전한 곳이었던 걸까? 그제야 준호는 사람들이 외면한 이유보다 왜 이 노인이 이곳까지 흘러왔는지 그 사정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의문과 걱정은 곧 준호의 인생을 뒤흔드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첫걸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고시원 골목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는 새벽 차들의 엔진 소리로 조금씩 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 거의 쓰러질 듯 앉아있는 그 노인. 비는 멈췄어도 노인의 몸은 여전히 비에 젖은 담요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작고 끊어진 숨만 내쉬었습니다. 입술이 말라 하얗게 갈라지고 목젖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만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노인의 몸이 툭 앞으로 쏠렸습니다. 할아버지, 준호는 놀라 반사적으로 노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깨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냥 추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듯한 느낌. 그 차가움에 준호의 가슴도 같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천천히 준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흐릿하고 안개 낀 듯했고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쓰는 듯한 눈빛. 날 사람 취급해줘서 고맙네. 한마디 한마디가 비에 젖은 나뭇잎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순간 너무 놀라 목이 저릿해졌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여기 앉아있으면 더 위험해요.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일어나 보세요. 준호는 노인의 겨드랑이를 받쳐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준호의 팔을 살짝 붙잡더니 고개를 천천히 가로로 저었습니다. 누구한테? 민폐되기 싫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준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툭 어떤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폐라뇨, 할아버지. 사람이 힘들 때 기댈 때가 하나쯤 있어야죠. 그게 민폐가 아니에요. 준호는 말하며 눈이 벌겋게 충혈됐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 처음이네. 노인의 목소리는 한평생 혼자 견뎌온 세월처럼 날카롭게 꺾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시원 문이 또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사장은 불만스러운 눈으로 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만 좀 해요. 여기서 저러지 말라니까. 그러자 노인은 반사적으로 움츠러들며 몸을 더 작게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의 이성은 뚝 끊어졌습니다. 사장님, 사람이 쓰러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해요? 여기 아무도 안 도와줘도 저는 도울 겁니다. 고시원 복도는 순간
쨍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준호의 손을 아주 약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 약해 바람에도 사라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때 처음으로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차갑고 슬픈 방울. 그 순간이 준호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결심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분 절대로 이렇게 혼자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운명을 뒤집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인을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온 지 사흘째, 준호는 거의 매일 노인의 곁을 챙겼습니다. 작은 전기장판을 깔아주고 컵라면 대신 따끈한 미음을 사다 드리고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음료라도 하나 더 사들고 와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곤 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미안해서 안 되네 그만 가보게 하고 말했지만 준호가 억지로라도 웃으며 건네면 마지못해 받는 척하면서도 표정 한켠이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단순히 배고파서가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너무 오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노인이 말하는 사람과 세상 이야기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옛날엔 내가 이런 데 안 왔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이 흐릿하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건가 생각했지만 노인은 때때로 어떤 주소를 되뇌듯 웃다가 갑자기 잊어버리고 침묵하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려다 문득 질문하듯 되묻곤 했습니다. 내가 누구더라? 준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그 질문이 노인의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햇빛이 고시원 복도 창문 틈으로 은은하게 들어오던 시간, 준호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문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고시원 사장이 어떤 중년 남자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 네. 여기 맞아요. 요 며칠 계속 계셨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그동안 노인에게 보였던 불친절함과 다르게 유난히 공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분이 맞아요? 중년 남자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에휴. 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려 다가섰지만 사장은 준호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습니다. 아, 김준호 씨 잠깐 여기 좀. 그리고 사장은 설명하기 힘들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는 말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셨는데 노인분과 관련 있는 사람 같더라고. 준호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떨던 모습, 멀뚱멀뚱 기억을 잃은 표정, 말없이 미안해하던 태도. 가족인가요? 그게. 사장은 말끝을 흐리며 고시원 계단 아래를 힐끗 내려다보았습니다. 직접 오셔서 설명하시겠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시원 골목 끝에 낯선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산을 쓴 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정한 발걸음, 양복바지 밑단이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레 걸어오는 모습은 어딘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남자의 표정은 불안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시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사장을 지나쳐 바로 준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노인분을 도와주신 분이 김준호 씨 맞습니까?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누구시죠? 할아버지 가족분이세요? 남자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쏟아지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길을 잃은 노인이 아닙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마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다음 말이 터지는 순간이 준호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말을 끝맺지 못하던 중년 남자의 입술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고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서서히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뭔가 큰일이 터지려는 순간 같은 기묘한 정적. 잠시 후 중년 남자는 어렵사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온화하고 가장 많은 걸 베푸셨던 분입니다. 준호는 잠시 벙찐 채로 귀만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한층 더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미세하게 흔들리고 노인의 떨리던 손, 갈라진 입술, 기억을 잃어가던 모습들이 짤막한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겨우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근데 왜 이런 곳에? 그 질문은 준호 본인조차 믿기 힘든 목소리로 튀어나왔습니다. 남자는 꺼진 가로등 아래에서 한층 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갑자기 집을 나가기도 하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게 싫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간 준호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노인의 말들이 모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폐만 안 끼치면 된다네. 내가 누구더라. 여긴 따뜻해서. 그 말들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남자는 곤히 자고 있는 노인이 아닌 어딘가 멍한 눈빛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는 듯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오면서 남에게 도움을 받기보단 늘 베푸는 걸 더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치매가 오고 난 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혼자 사라진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당신한테만큼은 사람 취급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한테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셔츠 가슴 부분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손이 참 따뜻하더라. 그 청년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 말을 들은 준호의 입술이 덜컥 떨렸습니다. 그날 비에 젖어 떨던 노인의 손,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 손이 지금 다시 기억 속에서 온기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 청년에게 고마움을 갚아야 한다.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울컥함. 말 한마디가 겨우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뒤돌아보는데 노인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잠에서 깬 듯한 표정으로 발걸음은 휘청거렸지만 눈은 따뜻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준호 쪽으로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당신 덕에 살았네. 그 말 한마디, 그 짧은 문장. 순간 준호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잇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고시원 골목에 잠시 따뜻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노인은 문가에 서서 준호와 신사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엔 살아있기 다행이다라는 안도와 이제는 보내도 되겠다는 평온함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신사는 노인을 부축해 잠시 안으로 들여보낸 뒤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숨을 깊게 토해내더니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엔 노인의 떨리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준호는 순간 목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셨던 건가? 신사는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가 직접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당신 생각만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학금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도 아니고 정교하게 작성된 이체 증명서와 서류들. 단순한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 정식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한 준비된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준호 이름으로 된 원룸 계약서, 3개월치 월세가 선납돼 있었고 주소는 평소 준호가 저런 데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고 지나가며 보기만 했던 조용한 원룸촌의 새 건물이었습니다. 준호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가볍게 흔들릴 정도로 숨이 차고 맥이 풀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눈가엔 금방이라도 흐를 듯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저 겨울이 너무 추워 보여서. 그 말을 들은 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선입니다.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을 평생 찾고 계셨던 분입니다. 신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나지막하게 덧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을 조건 없이 가진 사람.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늘 기뻐하시는 분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신사는 고시원 사장에게 가뿐히 인사하더니 노인을 모시고 천천히 떠났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노인이 창밖으로 손을 들어 작게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치 가족을 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작은 짐가방 하나, 며칠치 옷, 그리고 노인이 남긴 봉투 하나. 새로운 원룸에 도착하자 방바닥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온기가 준호를 위해 모여있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전기장판 따뜻함이 아닌 마음이 풀어지는 따뜻함. 준호는 조용히 방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세상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겨우겨우 버텨온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위로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준호는 오래도록 몸을 웅크리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원룸에서의 첫날 밤, 준호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이불도 덮지 않은 채 그저 방바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얼굴, 얼음처럼 차갑던 손, 그리고 마지막에 지어준 그 희미하지만 깊었던 미소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외롭지 않았을까? 준호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엔 누군가의 마음 한 조각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모습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온기를 돌려줄 수 있을까? 그 말은 결심이 되었고, 결심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결국 인생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준호는 공무원이 되어 날마다 현장을 다니며 사람들의 작은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엔 한 번의 겨울만 덜 춥게 해줘도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그 선행이 다시 또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준호는 노인에게 들려주지 못했던 말을 카메라를 보며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서로의 추운 밤을 얼마나 덜 춥게 해주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공기 속에 머물며 시청자들 마음속에도 조용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